3월 FMC가 진행되면서 추락만 하던 미국 증시가 미니 3저 현상으로 모처럼 방긋 웃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한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지금 보면 내일까지 이어지는 FMC를 앞두고 계속해서 떨어지던 미국 증시가 모처럼 좀 많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요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앵커가 이 방송을 맡고 네, 가장 이렇게 활기차게 방송을 네. 진행하는 건 모습을 맞습니다.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만큼 시청자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이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부담이 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더더구나 그 3월 FMC 회의 결과가 내일 나오는데요. 예, 그 직전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한 20년 동안 골드만삭스 출신의 사람과 현지 통화를 아침 3명마다 하는데요. 예. 오늘 그 주가가 왜 올랐냐 이렇게 했더니 신삼고 속에 미니 3저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미니 3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에는 새롭게 그런 미니 3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신삼고는 뭐냐? 뭐 시청자라면 아시겠습니다. 지금은 유가라든가 그다음에 금리라든가 인플레 다 높은 수준이죠. 오늘 이렇게 떨어졌다 하는 것은 미니 3저인데요. 전체인 추세는 아직도 신삼고지만 예, 오늘 그 3월 회의를 결과를 직전에 나온 현상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다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자 유가도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금리도 좀 어제 대비해서 플랫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인플레 기대 심리가 많이 이렇게 도달이 되는 네.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미니 3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월가의 우려 사항들이 완화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이 우리가 3월 그 회의에 여러 그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0.5%포인트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냐. 이 증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담이 미니 3저로 완화됐으니까 주가는 올라가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QT, 양적, 긴축이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인상과 동시에 가져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 부분도 미니 3저 현상에 따라서 완화되다 보니까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추세는 신삼고지만 미니 3저다 하는 측면에서 미니 3저가 지속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지금부터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는 여전히 불안한 요소는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가, 금리, 인플레 우려 이 미니 3저 현상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유가가 아닐까 싶거든요. 오늘 그 캐스터분께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사항이 유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컸는데요. 그게 왜 유가에 대해서 부담이 컸냐면 너무 계단식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계단식으로 상향 조정된 게 뭘까 하는 측면에선 우크라이나 사태가 막 발생했을 때 지난달 1월 18일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한 100달러대 네. 길게 좀 높게 본다면 JP 모건이 한 150달러 정도 이렇게 예상했었던 대목이거든요. 이런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바세나르 처제에서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했죠. 이걸 계기로 해서 충격을 받을 거로 이렇게 했던 러시아의 에너지 사항이 300달러까지 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앵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0달러도 부담인데 300달러가 그러면 세계 경제 입장이나 세계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경기 둔화, 그다음에 물가가 올라가는 이 대목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네. 러시아의 그 경제 제재를 격해해서 굉장히 지금 지도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금수 조치를 했지만 금수 조치에 따라서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시키는 이런 노력이 주도면밀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략 원유 비축분 OECD에서 3개월간의 이렇게 비축분을 풀어내는 그리고 오펙 국가들이 전부 오늘 사우디 같은 경우는 위안화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우디는 좀 미국에 조금 편향돼 있는데요. 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이런 국가 입장에서 오펙의 친미국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증산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자 세계 경제 입장에서 보면 어제의 그 선진 지역의 빅테크로 인해서 네. 또 중국의 그 오미크론 환자가 급증해서 경제 활동이 더 내릴 것이다. 유가가 떨어질 것이다. 심리적 요인이지만 바로 뭐 이틀 전, 3일 전에
바로 그 국제 원유가 수요가 떨어지지는 않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가 이렇게 떨어졌냐 하는 측면에서는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되면 러시아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돌아가면 원유 수요가 자연스럽게 감소가 되겠죠. 네. 그런 익스펙테이션 함재해서 자 증산되고 그다음에 수요는 감소돼야 되니까 오버 디맨드 상태가 오버 서프라이 상태가 되는 데서 유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서부 대학 사춘길로 배럴당 130달러가 넘었던데요. 오늘 한 94달러까지 떨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가 부분에 의해서 아마 오늘 S&P의 섹터별 지수에서 보면 네. 에너지가 가장 많이 이렇게 올랐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다우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빅테크 종목을 중심으로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국채금리도 오늘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소 안정세를 찾았잖아요. 안정세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빅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주가를 많이 네.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마진컬이 발생한다 하는 정도로 이 빅테크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한국경제TV에 맡고 계시는 조지현 대표께서 왜 이렇게 빅테크 업종 나스닥가 많이 떨어졌느냐, 그 요인이 뭐냐 해서 어제 그 이 앵커랑 같이 방송하면서 그 첫 번째 네. 너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갔다. 두 가지 측면, 2년 만에 최고치 절대 수준이고 예. 너무 하루 만에 14bp 올라갔던 것이 결국 빅테크 업종을 했나. 그런 측면에서는 어제 부분에 대한 리센트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면 오늘 아마 나스닥 지수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 심리가 있는 상태에서 오늘 그 유가가 떨어지고 인플레 기대 심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2.14 어제 플랫했거든요. 네. 통화 정책을 받고 있는 단기채 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는 막판에 이런 것이 결국은 어제 리센트리 이펙트에 대한 빅테크 업종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국채 금리 악몽 부분이 완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나스닥 지수가 저가 부분에 대한 매수와 함께 이렇게 다우존스 지수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는 배경이 됐다. 사실은 유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가는 요인이거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컸던 것은 어제 국채금리 악몽 부분이 완화되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저가 매수 반발 매수와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리고 일주일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걸로 꼽았던 3월 FOMC가 내일 새벽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고 또 국제유가가 하락한 점이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오늘 그 재미난 유가 하락을 하면서 재미난 얘기가 있었어요. 예. 페드 자세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활기차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예.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힘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하락했던 것이 페드의 자신감을 더 이렇게 극복해 주겠죠.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경제TV의 그 방송을 잘 들으신 분 같은 경우는 왜 작년에 페드가 활기찼을까? 예. 너무 활기차다 보니까 인플레 예측이 자꾸 틀렸던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5월에 인플레 쇼크가 발생했을 때 네. 페드라든가 파월이든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다. 결과적으로 사실 일시적이니까 잡힐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자신감이죠. 예. 근데 쓸데없는 자신감이었죠. 네. 두 번째는 사실 인플레 올라가 봐라. 작년엔 경제 성장이 좋았거든요. 그러면 디맨드 프리 인플레다. 경기 과열이다. 그러면 자 인플레가 우리가 예측이 틀린다 하더라도 수요 견인에서 경기 과열에서 물가가 올라가? 그러면 페드가 효과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 올려. 그다음 양적 기축해. 경기 과열 잡을 수 있어. 네. 인플레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틀려버렸죠. 왜냐하면 페드의 인플레 일시적인 진단은 지금 지속 가능하다. 그리고 요인별로 보면 사실 코스트 푸시 쪽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용 상승 요인이 더 큰 거죠. 오늘 한번 PPI의 상승률을 좀 다른 각도로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예. 2월의 PPI 상승률이 지금 10%로 최고치를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른 쪽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월 피크아로는 얘기할 때 예. 지금은 생산자 물가 상승원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전혀 전가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자 물가를 잡는 것이 유가 부분이 거기에 미치는데요. 이 부분이 소비자가 전가되니까 이 부분이 안정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절대치를 작년 동월비 기준은 10%지만 네. 1월 대비해서는 월가 예상치 0.8%를 그대로 맞춰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로 전가되는 상태에서 자 요게 결과적으로 보면 피크아웃 되니까
소비자 물가도 피크아웃되지 않겠느냐.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3월 3일 날 파월 의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의회 증언이었거든요. 아, 예. 그 의회 증언에 나타났던 월가의 플레이어들의 유포리아 이펙트, 시그마 이펙트가 아니라 그 좋은 현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오늘 3대 지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좋은 환상은 유포리아 이펙트라 그러거든요. 네. 오늘 그것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언급을 해주셨던 파월 의장의 증언을 당시에 월가에서 굉장히 환영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때 당시에 3월 3일 이렇게 네. 지금 얼마 안 돼 있잖아요. 네. 시청자분들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한번 보면 우크라이나 전장 속에 파월 의장이 상원 증언했거든요. 그때 관심이 됐던 것이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만큼 세계 경제라든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 예. 두 번째는 인플레 기대 심리에 대해서 얼만큼 영향을 미칠까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는 미국 경제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인플레에 대해서도 자 안정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지적이거든요. 그때에서 파월 의장의 기점을 해서 빅스텝 금리 0.5%포인트 인하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때부터 이번 회의에 0.25%포인트 올라갈 것이다 하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양적 기축에 대해서는 연계시키지 않겠다. 자, 그때 3월 3일 날 파월 의장의 사실 그 하원 그 발언이 있고 난 이후부터 유가는 그때 110달러로 올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회의에 0.5 대비해서 0.25. 그다음에 QT는 사실 연계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가가 110달러 가더라도 3월 3일 날 미국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거든요. 오늘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3월 3일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유포리아 이펙트다. 내일 회의 결과인데요. 그대로 이렇게 맞아서 오늘 이렇게 이어지 못할 만큼 미국의 3대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년 전에 일어났던 정말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한국계 헤지펀드로 알려졌던 비랑이 운용하는 아케고스가 마진콜이 또 발생했었던 시간 아닙니까? 네, 오늘 이 문제도 네. 사실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던 큰 요인이 하나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면 페드의 지금 통화정책 부의장이 브레이너드고요. 네. 그 다음에 감독 담당 부위원장이 레스킨이거든요. 네. 오늘 레스킨이 사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레스킨 같은 경우는 월가의 적입니다. 특히 공화당의 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적이냐 하면 감독 담당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지금의 미국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증시의 거품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너무 트럼프 정부 시절에 사실상 페드가 네. 사실 지금 대통령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금융위기 위해 이렇게 그 대통령을 맡았던 그다음에 지금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부의장으로 부통령으로 있었던 네. 이때 당시에 도드 프랭크법의 내용 중에 이렇게 그 공화당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친월과 친지 정치정책에서 이것을 무시해 버렸거든요. 근데 이걸 부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이든의 의지가 반영했던 것이 레스킨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거 사임했거든요. 공화당의 반대로. 왜 그러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분이 만약에 감독을 이렇게 했다면 빅테크 업종들이 규제가 심해지면서 소위 테크레시 네. 작년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요인이 됐습니다. 테크레시가 더 강화되면서 나스닥시가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퇴했던 배경이거든요. 네. 공교롭게도 작년에 1년 전에 아케코스팔 빌황의 마지건 사태에 사실 낙인 효과가 겹치다 보니 이게 풀리다 보니까 네. 레스키니에서 풀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작년 1년 전에 한국계 빌황이 운영했던 아케코스팔 예. 마진건 사태에 대해서 잘들 아실 겁니다. 월가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빅테크 업종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빅테크 업종을 잡았던 아크 인베스먼트에 네. 우리에게는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그렇죠. 캐시우드에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게 풀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간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때 1년 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비랑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뭐 비랑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쁘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법망을 피해가지고 예.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사태 금융사고가 예. 발생해서
동학개미를 비롯한 일반적으로 선의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 행위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동학개미를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그런 측에서는 법망을 피해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그 금융사의 CEO들은 네. 비랑이 미국에 진출할 때 굉장히 도움받았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는데요. 한번 비랑이라는 사람을 예. 한번 시청자 여러분 같이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이름은 황성국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현대증권, 지금은 현대증권이었습니다. 아마 KB 쪽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KB증권. 근데 이때 1990년대에 한국이 지금과 똑같은 사건이죠. 1998년 롱텀 머니지먼트 사건 이후에 러시아에서 모라토리엄 사건이죠. 네. 지금 내일 러시아에 모라토리엄 사건이 있다는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그쵸.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어렸을 때 이 코리아 펀드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성공했느냐? 저는 뭐 코리아 펀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타이거 펀드에 미국에 스카우트해서 미국에서 오면 레버리지 펀드를 운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숨는 과정에서 미국의 법망을 피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그동안 소생하고 소생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너무 레버리지를 크게 하는 과정에서 네. 사실상 작년에 그 국채금리 악몽이 작년 2월 달에 나타났거든요. 국채금리 악몽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마진콜 사태가 발생해서 이제는 월가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빌황의 실체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소용할 수 있냐, 어떻게처럼 자꾸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관심이 되거든요. 네. 그러나 사실은 바이든 이렇게 정부의 미국의 그 월가에 대한 금융 규제가 역시나 촘촘히 도드 프랭크 법을 소생시키는 차원에서 레버리지를 규제하거든요. 레버리지를 어떻게 규제하느냐 하면 금융위기는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 레버리지는 뭐냐? 자산이 내가 이가난격에서 들어왔던 자산이 한 1억 원인데 1억 원만 하면 아무리 잘 운영해도 수익이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레버리지 지렛대 비율을 네. 확 올려서 100배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투자 원금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1억 움직일 때보다 100억 움직일 때가 수익이 내주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 돈이 1억인데 100배까지 올려?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 잘못하는 결과가 안 좋으면 사기 사건에 처대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여러 가지 투자자를 울리는 향이기 때문에 이거 규제해야 된다. 레버리지 비율 5배 이상 축소해야 된다. 예. 프롬프트 트레이딩, 자기 자본 축소해야 된다. 이게 도드 프랭크 법이다. 오늘 그 레스킨과 관련돼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시 한번 세상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나마 오늘 빅테크 주가가 올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지난해부터 굉장히 인기를 끄는 우리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의 운명은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캐시우드를 한때 우리 이렇게 성악개미들이 많이 이렇게 따랐던 예. 이런 그 사람인데요. 작년에는 캐시우드를 존칭으로 쓰다가 네. 지금 투자자를 올리다 보니까 제가 갑작스레 주저주의했던 것은 존칭으로 쓰면 성악개미들이 굉장히 힘드실 걸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보통 용사로 쓰겠습니다. 예. 이분인데요. 사실 캐시우드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뭐든지 펀드 운영은 좀 대형사가 돼야 되고 좀 네. 역사가 길어야 됩니다. 근데 캐시우드가 국제금융시장 뉴욕 증시에 나타났던 것이 알려지기 2014년뿐이 안 되다 보니까 10년도 안 됐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했는데요. 그만큼 나름대로 펀더멘탈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항상 캐션을 그렸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에 빅테크 업종 테슬라라든가를 담아가지고 수익이 됐다 본데요. 작년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캐시우드의 실현 시대다 하는데요. 결정스럽게 작년 봐서부터는 캐시우드가 실현의 시기에서 캐시우드의 아주 고난의 시대로 바뀌었던 것은 가장 큰 게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예, 그쵸. 이 앵커가 아시겠습니다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51만 달러 갈 것이다. 네. 우리 돈으로 이 코인 투자가들한테 지금은 한 4천만 원입니다는 그게 10배 해당되는 5억 이상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있던 분이거든요. 근데 역시 이것이 여지없이 실패하고 네. 그런 과정에서 빅테크도 지금 주가가 떨어진 가운데 저가매에서 체리피킹 차원에서 자꾸 이 빅테크 업종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추세적으로 더 떨어지다 보니까 예. 여기에 물타기 했던 시각이 전부 이게 로스가 발생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오늘 빅테크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네. 만약에 오늘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나스닥이 더 떨어졌다면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자 증거긴 부직 현상인
마진콜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더더구나 1년 전에 B량의 아크코스가 의해서 낙인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네. 오늘 만약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마진콜이 발생했다면 미국 증시가 굉장히 어려웠던 환경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반등의 의미는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주식 관련 헤지펀드들의 마진콜이 발생하면 가장 우려되는 게 금융 위기로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캐시우드는 상징성이 높고 예.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우리 서학개미분 때 따라하기까지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2008년에는 미국의 금리위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중국과 러시아는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비중이 굉장히 상당히 좀 높고 네. 이런 상태에서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다른 나라 정가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상징성이 높은 캐시가 마진콜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네. 이 우려는 사실 한국이라든가 전 세계에서 보면 금융위기의 재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컸다. 그게 굉장히 크게 우려됐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시겠습니다는 이 마진콜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증거금 부족 현상인데 예. 증거금 부족 2008년도 대비해서 지금과 좀 다른 현상은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그 길게 보면 이렇게 2008년 당시에는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2004년서부터 그린스pan 장이 사실 금리를 올려왔던 단계고 네. 다만 중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그린스pan 스커 현상이 발생해서 네. 미국의 그 증시가 거품이 있을 뿐이 페드의 정책은 긴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돈은 여윳돈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윳돈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회수한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시중에 자금들이 총총한 상태에서 금융위기 발생하다 보니까 마진콜의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고 금융위기로 발전했지만 지금은 돈이 많이 풀어진 상태에서 이제 막 3월 회의를 기차해서 금리를 올린다. 시중 유동성을 줄인다 하는 헐만큼 돈이 풍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다는 앞으로 나스닥 지수가 더 떨어져서 빅테크업체 주식에서 마진콜이 발생하더라도 일부 사람이 우려하는 아케코스발 이렇게 아크 인베스트먼트발 금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나 이렇게 마진콜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투자자들이 좀 대비할 만한 방책은 없을까요? 결국은 개인의 캐시플로적인 네. 측면이 유동성을 가져간 측면인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한국경제TV라든가 이런 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전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뭐 주가가 전쟁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체리피킹하라. 네. 언제 또 반전할 가능성이? 유가가 130달러가 하는데 지금 94달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서 자기의 투자 원칙만 지키면 네. 유행 따라가지 말고 자기 원칙만 지키면 된다. Back to the principle. 네. 기본 원칙만 지킬 필요가 있다. 이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